그래서 ADC 같은 회사들은 작년에 워낙 M&A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M&A 할 그런 덩치가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우리나라 리가캠 바이오만 해도 덩치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미국에 있었다면 M&A 충분히 대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약이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1,000억 원대 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3,000억 원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5,000억 원대로 이렇게 계속 계약의 규모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납기, 그 다음에 품질 이런 쪽에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CMO를 줘서 만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로벌 파마하고의 그런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그런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주요 업무, 기존의 업무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ADC 같은 모달리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TPD, 그 다음에 RPT라는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 이중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루닛을 논했지만 AI 바이오, 그 다음에 뭐 CGT라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런 모달리티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중심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M&A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A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체가 그런 회사가 적으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은 건 사실인데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있죠. 그러나 인수를 해서 통합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는 회사들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인수가 좀 불편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는 활발하지 않지만 이런 ADC, RPT, 그 다음에 TPD, CGT 이런 분야에서는 M&A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DC 같은 회사들은 작년에 워낙 M&A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M&A 할 그런 덩치가 있는 회사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리가캠 바이오만 해도 덩치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미국에 있었다면 M&A 충분히 대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벌써 이제 오리온에게 M&A가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TPD 같은 경우에도 그 ADC 다음으로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ADC 그 다음에 TPD,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RPT 같은 이런 모달리티를 가진 회사들이 최근에 M&A 대상으로 계속 뭐 M&A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대상이 지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TP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누릭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비나스 같은 회사, 그 다음에 RPT 같은 경우에 액티눔 같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업체들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이제 미국 업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더 큰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빅파마 중에서는 암젠이 좀 향후에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빅파마다 보니까 임상 3상 결과 발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으로 그 거대한 시장을 먹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
선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발표하고 이제 회사에서 1분기 실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과 그다음에 임상 그런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9년이 되면 비만 치료제가 한 19개 업체들이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경쟁력 있는 하나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많은 시가총액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젠 같은 회사도 이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레켐비를 상업화한 회사고요. 레켐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젠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디스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고 2030년에 랭킹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다이이치 상교 같은 DS라는 다이이치 상교도 여러분들께서 큰 기업들 중에서 빅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빅바이오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제는 비만 치료제를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츠하이머,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상 결과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아주 독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아니면 퍼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되어야 향후의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데이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나중에 상업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술을 협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일정 부분 자금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연구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협업,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현금 가용 연수. 지금 들고 있는 돈으로 몇 년을 연구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2년 이상 들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이 아스코는 3대 학회이면서 거의 3,200편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참가할 회사에서 한 명 정도는 참가할 가능성이 큰 그런 아주 중요한 학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암 학회인데 암이라는 게 최근에 연구 개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암 치료제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어떤 시장 전체 바이오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암 치료제의 그런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결과들을 발표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물질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연구 결과를 많이 진행을 했고 임상, 2상, 3상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해서 거의 한 7, 8년, 9, 10년까지 이제 온 물질들이고 여기에서는 바로 신약이 되는 물질들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의사들이 직접 그 치료제를 쓸 때 디테일하게 그 효과와 부작용을 알고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후기 임상,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간암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비소세포 폐암에서 임상 3상 후기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그럼 초기 단계 물질들, 이가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
그 다음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루니스코프 관련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요. 따라서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암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 항체로,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로, 아니면은 또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런 혁신 모달리티, 기존의 연구 개발이 잘 진행이 안 됐던 분야라든가 새로운 분야에서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빅파마들의 관심, 그 다음에 기술 수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 중에서 그동안 혁신이 없다가 이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암종을 치료를 하지만 그 암종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각각의 질환의 20%에서 3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환자들 7, 80%의 환자들은 아직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키트루다하고 다른 치료제를 병용해서 키트루다 단독 대비해서 훨씬 더 치료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임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C가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DC는 병용 치료제도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암을 타겟팅해야 되는데요. 암 표면에 있는 이제 항원을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는 이 표면에 나와 있는 이 항원이 숫자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료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표적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 찾아가더라도 아주 적은 수의 치료제만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ADC 같은 최근에 나오는 2세대 ADC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 다음 세포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적더라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투라는 유방암에 단백질이 적다 하더라도 N02 같은 ADC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있는 암세포까지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D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치료를 내는 방법이 그 암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암세포의 틀을 형성을 하고 있는 미소세관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 측면에서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A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DC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이긴 한데 암세포는 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좋은 치료제인 ADC가 이제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 순을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C가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DNA를 파괴하든가 아니면 미소세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그 경로에 있는 단백질들을 아예 분해시켜서 암세포의 내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TPD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C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자체를 그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유전자가 없는 환자에게 유전자를 넣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전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좀 치료 효과,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들도 유전자 편집 치료제, 내가 비록 아프긴 하지만 유전자가 혹시 다른 유전자가 편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들은 데이터, 그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그 치료 데이터가 실 데이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일 때 그런 이제 우려감들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승인된 그런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들이 리얼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